네, 2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 진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실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가 됐네요.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사실 최근 시장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너무 피곤한 시장이고 사실 너무 많이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른 재료들을 모두 다 지금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 펀더멘탈, 뭐 수급 뭐 이런 요인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증시가 이제 등락이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은 뭐 간밤에 우크라이나에서 뭐 비상사태 선포가 있었고 간밤에 그 디도스 공격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48시간 내에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12시까지는 저점을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진짜 미국의 말대로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지수가 그때부터 하락폭을 키우면서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인지 침공했을 때 서방 세계가 거기에 대응해서 또 맞대응을 하면서 전쟁으로 더 커지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우리 사실 후자 쪽에 어떤 걱정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까지 내용 오늘까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한다라고 하면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동부 지역에만 지금 군사를 파견을 했었잖아요. 친러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길 넘어서 지금 한 7개 도시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외부 세력이 간섭을 할 경우에 러시아가 무자비한 응징을 실시할 것이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방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나토하고 미국에, 그러니까 나토죠. 나토한테 경고한 거죠. 네, 미국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쪽 뭐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소식이 들려서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미군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다들 이제 우크라이나 주변국에 지금 미군과 나토군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을 좀 전면으로 좀 침공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도 되고 지금 사실 나토랑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원래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미국도 바이든도 그냥 네. 무기 제공을 하겠다. 이 정도라고 우리가 좀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이 뭐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죠, 그분이. 예, 코미디언 출신으로 좀 알고 있는데 워낙 뭐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좀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분이 이제 또 나토에 가입을 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좀 불거진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무리수를 뒀죠. 사실 이게 나토 가입이라는 부분이 사실 나토 쪽에서도 그게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였고 사실 러시아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좀 무리하게 좀 정치를 위해서 좀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후폭풍이 좀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근데 일단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황을 잘 몰라요. 지금 왜냐면 들려오는 조각조각 뉴스들이라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뉴스가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벌어진 현상, 이 현상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특히나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에서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예, 왜냐면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분석으로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직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의 입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나기만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막 진짜 열심히만 한다고 했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게 뭐 누구나 뭐 예상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나토와 또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은 없을 것이다. 그냥 우크라이나 정도에서 그 내부적으로 러시아가 동부 지역을 좀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고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을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좀 미루는 쪽으로 하고 안 되는 걸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측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죠. 예, 전혀 좀 예상이 좀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지금 주식을 전부 팔고 현금 가져가야 되느냐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지금 많이 빠졌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괜찮을 거야 하다가 지금 계속 밀린 게 얼마야. 네. 그러니 앞으로 또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버티다가 또 얼마나 더 밀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역을 침공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악재의 80%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는 악재는 사실 진짜 전면전이거든요, 진짜. 서방 세력과 러시아의 전면전인데 두 국가 모두 다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한 80%가 악재가 지금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뭐 매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주식 시장을 아예 떠날 것이 아닌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거는 뭐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비싼 값에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네, 맞습니다. 매도한다는 얘기는 사실 더 싸게 사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뉴스가 나와서 이게 갑자기 꼬인 실타래가 한꺼번에 풀릴지 모르거든요. 뭐 지금은 우리 국내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겠지만 이 새벽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뭐 반등을 보인다든지 상한 반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태도는 분명히 좀 우리 투자자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매도해야 되겠다. 주가가 빠진다 해가지고 무서우니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빛을 발하고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섹터가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마이너스 80%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안 좋잖아요. 지금 흐름이 작년도 네. 안 좋았고 이런 주식은 교체하는 게 낫다. 이 섹터는 그렇게 네. 보세요? 네, 일단은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손도 못 댈 정도로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 평상시와 같으면 절대 매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 살려고 하면 이미 다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절대 액션이 취해질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안 먹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은 조금의 외부 환경만 개선이 된다든지 외부 환경이 더 악화만 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몇 달 또는 뭐 길게는 몇 년째 고생을 했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진짜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일부라도. 단 뭐 절반이라도 좀 종목 교체를 하시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더 건강한 종목으로 조금 바꾸는 노력을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렇게 교체할 만한 섹터나 주식이 어디냐? 지금까지는 뭐 리오프닝 주들의 흐름이 좋아서 그게 우리 코로나 엔데믹하고 어울려져서 그쪽에서 이제 좀 주도주가 나오지 않겠냐 기대감도 있었으나 요즘 이제 다시 힘 못 쓰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다 빠졌거든요. 사실 뭐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이 엔데믹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방향성 자체는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영국은 뭐 이제 완전 선언한 것 같아요. 예, 완전히 거기는 정상화로 돌아왔고, 분명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뭐 10만 명이 넘어가고 뭐 20만 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처해지고 있지만, 이미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서 꺾이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독감 정도밖에 치명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풍토병으로 좀 전환시키려는 각국들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매크로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이 오미크론과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곧 종식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같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빠지고 뭐 다른 종목들도 빠지고 모든 섹터가 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한번 이런 쪽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이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코스피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전쟁 이슈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좀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일단은 뭐 저도 지난 저점은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면 이 쌍바닥에 대한 희망은 깨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보여줘서 돌아 나온다라고 하면 뭐 쌍바닥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가 이미 지난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보시면 지난 저점이었다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미 지난 저점을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뭐 2% 내외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 이 지난 저점을 넘어서 한 3월의 저점 테스트까지 본다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러면 뭐 12,000, 뭐 600, 500 이 정도 수준까지 빠진다라는 건데, 여기서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2월 시장, 1월 시장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해외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수급적인 교란 현상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오스테 임플란트의 뭐 횡령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뭐 멀쩡한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1월에 정말 참 악재가 쏟아졌죠. 예,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악재들이 막 쏟아지면서 국내 증시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러면서 해외 증시보다 더 많은 매를 얻어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은 이제 지금 뭐 조금 하락 폭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국내 시장은 이미 먼저 좀 얻어맞은 매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해외 시장보다는 조금 반영을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 저점은 뭐 2,600대 2,600 그리고 2,590 뭐 이 정도의 저점은 한 번 깨고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게 깨는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가져가는 시점이 조만간 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내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든 시기를 좀 지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지금이 아니라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정말 힘든 시기가 시작이 되고 계속 이어지고 이 있죠. 시기가 끝나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단 말이죠. 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뭐 최근 뭐 1, 2주 사이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미 러시아가 이제 행동을 개시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면전을 개시한 이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겁니다. 정말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나토가 무력 대응에 맞대응으로 무력을 사용했을 때 이게 이제 확전이 되면서 길어지고 진짜 별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후다닥 우크라이나 뭐 항복하면서 끝날 수도 있다. 예, 맞아요.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대결은 힘 대 힘으로 봤을 때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정말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서방 세력과의 교섭력을 높여갈다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미군의 개입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푸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개시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성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성명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개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속전속결로 러시아가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는 이제는 거의 8분 응선이 좀 지나가는 악재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뭐 경제적 제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 러시아의 뒤에는 중국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크림반도 그때 병합 사건 때 이미 경제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라 러시아 경제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어제 저희 그 러시아 공사분을 모셔가지고 좀 대담을 나눠 보니까 달러의 포지션이 외환보유고에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예, 그러고 다음에 위안화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맞아요. 외환보유고에서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는 이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체력 단련이 이미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뭐 이런 걸 생각 안 했겠어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고 별 소용 없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중국을 통해서 사실 중국에 대한 위안화에 대한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중국을 통해서 뭐 경제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서방 국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뭐 은행을 뭐 제재하고 뭐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뭐 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효과가 경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서방 세력에서도 이거를 러시아에 대해서 크게 뭐 개입할 수도 없고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전에 그 박병창 부장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크림 반도 그때 사건 때 전 세계가 뭐 전쟁 날 것처럼 욕하고 뭐 협박이란다 그 공격을 하고 했지만 그냥 끝났잖아요. 그걸로. 맞아요. 네. 거의 개입 못하고. 네. 그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라고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어쩌면 뒤에서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 물론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뭐, 득실을 따진다라고 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이게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남는 장사거든요, 사실. 일단은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더 이상 이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출 것이고, 이거는 분명히 중동 지역, 그리고 미국으로 천연가스 의존도를 굉장히 높여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럽이라는 가장 큰 고객이 생기는 거죠. 셰일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그 가스 개발량이 지금 물론 순차적이겠지만 전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현재 전 세계가 쓸만한 물량에 대한 신규 개발 그게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셰일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디다 팔다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진짜 큰 고객사가 생겨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동안 유럽에 잘 팔았던 천연가스를 못 팔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그 어마어마한 비옥한 곡창지대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식량 문제가, 러시아의 식량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자국 내 이익으로 봤을 때는 실익이 더 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도 눈 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최저,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는 있다고 하고요. 경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탓을 할, 그러니까 원인, 이거를 쉽게 빨리 해결 못하는 대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같은 경우에도 뭐 푸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러시아 국민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잖아요. 장기 그렇죠. 집권을 통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네, 국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이 푸틴이 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푸틴의 인기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크림반도 때, 그때 전쟁 났을 때, 그때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푸틴의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대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영토로 확장한 영으로 좀 추앙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에 러시아의 건재함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준 거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치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뭐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 엄청나게 풀어낸 달러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난 거지만 지금 이렇게 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을 슬쩍 돌릴 수가 있죠. 이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은 러시아 때문이다. 이렇게 슬쩍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이슈를 외부로 조금 전환시키는 방향을 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거를 굉장히 좀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게 파국을 서로가 원하지 않고 적당히 자기네가 유리한 상황으로만 활용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지금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서로 얻을 건 없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같이 테이블 앉아서 모여가지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한 방 찍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민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럴 때, 그렇다면 이게 일단 결과는 몰라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변할지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이슈, 노이즈로 끝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들고 있는 주식, 종목 교체가 됐던 아니면 새로 신규 매입을 하던 어디 주식을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죠. 뭐 분명히 실적 좋은 종목들도 있고 아까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금 스터디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2020년 그리고 2020년에 굉장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다가 작년부터 이제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베스타스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풍력과 관련된 업체들이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본다라고 하면 유럽은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천연가스가 만약에 수급이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유럽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오히려 이런 풍력 그리고 태양광, 수소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풍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작년에 풍력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공급망 병목 현상에서 직격탄을 맞았죠. 이게 원재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그리고 운임과 관련돼서 운송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운임료도 상승을 하니까 악재가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계약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품 인도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비용 상승을 고객들한테 전가시키지 못하면서 실적들이 다 악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 해결이 좀 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뭐 국내에서 뭐 풍력과 관련된 업체들이라면 정해져 있어요. 뭐 제가 어느 특정 종목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데 하나하나 뭐 보도록 할게요. 다 비슷하니까.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CS 윈드죠.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정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보시면 작년 내내 이렇게 빠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저점을 잡고 오히려 2월달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러시아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2월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강한, 뭐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번 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상강 MNT라는 종목도 있죠. 상강 MNT 역시도 주가가 뭐 작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강 MNT 역시도 2월달 주가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한번 바라봐야 될, 새롭게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뭔가 이걸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유럽이 그 부족한 에너지, 어차피 러시아하고 문제 때문에 이제 부족해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렇죠.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로 오히려 자금을 더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는 요즘 뭐 소형 원전 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소형 원전 부분이 뭐 원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전도 이제 유럽에서 다시 원전을 좀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은 게, 이 원전이 블루 에너지로 좀 인정을 받으려면 사실 이 원전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나온 폐기물도 있잖아요. 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처리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블루 에너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게 쉽지가 않아요. 폐기물 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전이 블루 에너지로 좀 유럽에서 그 인정받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 있고, 이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이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좀 상용화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보다는 뭐 말씀드렸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쪽, 수소 이런 쪽으로 투자금이 더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견해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에서 이번에 분명히 올렸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빅스텝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0.5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도 이번에 인상을 해서 미리 이렇게 좀 확보를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하나 있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동결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3월 달에서도 FOMC 회의에서 이런 어떤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됐을 때 금리적으로 뭔가 금융적인 어떤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호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주식시장에서 아마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결돼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뭐 러시아 문제 때문에 물가라든지 이런
올라가는 물가 상승이 좀 자극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에서의 긴축적인 행보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도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런저런 지금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죠. 빅스텝을 해야 된다. 50bp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7월 전에 1%까지, 100bp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분이고, 그 외 다른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50bp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25bp 인상을 해보고,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먼저 25bp를 인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준에서의 그런 로드맵조차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증시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보고 있는데 3월 17일이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FOMC 날짜가 3월 17일인데 아마 3월 17일 때 3월 FOMC에 이런 모든 로드맵이 일정 부분 공개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가 되든 50bp가 되든 금리 인상이 일단 결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언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많은 추측들, 그러니까 금리가 올해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이고, 양적 기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수많은 추측들이 이제는 확실해지면서 오히려 시장의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연준에서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3월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명확해질 수 있다. 아마 그 시기가 되면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노이즈가 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까지도 좀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어렵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내일장 간단하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현재 시점이라면 나스닥 선물은 급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안 좋아서 내일 또 장이 갭 하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이미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3% 가까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빠진 거죠, 지금. 그죠. 예. 네. 그러면서 그 나스닥 선물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팔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거고, 사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 짤 보셨죠? 몰라요. 푸틴 대통령이 전화기 딱 대고 9시가 되면 한국에 이렇게 군사 재배치 해. 그리고 9시 장 끝나면 한국 시장 끝났지. 군사 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짤도 돌아다닐 정도로 정말 어떤 뉴스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매도를 한다는 건 정말 실익이 없습니다. 정말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저 역시도 고통스럽고, 저도 대한민국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말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는 직원 입장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이런 외부적인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하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렸을 때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넉넉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이번 기회에 한번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노이즈일까? 아니면 펀더멘탈에 큰 그 변화를 주는 어떤 충격적인 변화일까? 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흐름을 생각을 해보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왜냐면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춰서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뉴스에 그러니까 막 뉴스에- 듣고 난 다음에 사고팔고 그걸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아주 좀 뭐랄까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매크로 환경을 가지고 매크로 환경이 뭐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팔고 매크로 환경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이런 거는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안정돼 보일 때 위기가 찾아오고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을 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과연 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주, 그 다음에 해운주 이 두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오신 분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오랜만에 그 HMM, 그러니까 해운주하고 조선주 상황을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HMM 지난번에 그 실적 발표했을 때 사상 최고치였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주가에 반영됐었나요? 요즘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실적 발표 나고도 한 이틀은 주가가 그렇게 그렇죠. 좋지 네. 않았었고요. 갑자기 이틀 뒤부터 좀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오르기 시작한 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단 거의 7개월 동안 저희가 해운주 하면 운임 이렇게 봤었는데 운임이 오르는데도 거꾸로 그 주가가 간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운임이 언젠가는 고점을 치고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고, 결국 그렇게 운임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시황이 안 좋아지고 물동량도 줄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라고 보는 부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약간 촉매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걸 다 깨고도 실적도 매우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거꾸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그동안은 하락으로 베팅을 하셨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실적을 보면서 좀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빨리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요즘 뭐 작년 8월 이후로 증시가 어려워지게 된 거는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유로 아마 계속 빠졌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턴이 좀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운임이.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저희는 조금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편인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1월 달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약간 반전을 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는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세가 격하게 둔화가 되었었고, 심지어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였었거든요. 네. 저희가 왜 병목 현상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주 많이 막혀 있어서 물동량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데, 만약에 이 막힘 현상이 풀리고 나서 정말로 시황이 안 좋은 거여가지고 물동량이 계속 줄어 있으면 운임이 되게 퍽퍽 꺼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봤던 거거든요. 근데 1분기는 엄연히 그 비수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 1월 달에 롱비치 항만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9% 늘면서 그 부분이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병목 현상이 풀리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운임은 빠지긴 할 건데 그렇죠. 풀리고 나서 물동량이 받쳐주면 저희가 지금의 운임 수준을 정상 운임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많이 비싸다. 네, 많이 비싼 상황인데 그게 내려가고도 해운사들이 충분히 많이 이익이 날 수 있는 수준의 운임을 계속 형성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피크아웃 논란 이후, 그러니까 지금 경제 둔화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4월 달에 1분기 실적, 올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는 어쨌든 그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고 있나요? 볼륨 지표만 잘 나오면 저희는 계속 긍정적인 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월 달 지표는 잘 나왔고 이제 2월 물동량은 아마 3월 중순 정도나 돼야 나올 거니까 그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병목 현상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진짜 그 어디죠? 뉴욕인가요? 어디 그 항만 LA 롱비치. LA 롱비치. 예. 그쪽에 그냥 배가 둥둥 떠 있다 이런 얘기들 뉴스에 많이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뭐 한번 하역하려면 뭐 며칠을 기다려야 되느니 뭐 네. 이런 지금 다 풀렸나요?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베셀파인더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배가 있는 그 위치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가 컨테이너 선박 중에 멈춰 있는 선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까지 형성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2, 3단은 없어지고 거의 1단 정도에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그 물류 물류비가 대란, 많이 뭐 이런 것에서도 원인을 찾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해소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같이 꺾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 유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주기 그렇죠. 때문에 일부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그 이제 제일 말씀하셨듯이 운임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이게 꺾이는 속도가 그게 또 갑자기 또 급전직하하게 되면 이렇게 좋아지면서 상황이 그러면 이제 또 심리가 좀 얼어붙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하락세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0에서 왔다 갔다 하던 운임이 SCFI가 이제 5000까지 갔다가 요즘에 주간 단위로 몇십 포인트 정도씩 빠지거든요. 아, 크진 않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물량이 없으면 막 주간 단위로 몇백 포인트씩 빠지는 모습을 보일 텐데 또 그 운임이 하락하는 그 속도가 매우 천천히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안도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HMM 이제 사실 뭐 그 주식 입장에서는 가장 그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네. 그 외에도 페노션이라든가 현대상선 등이 있잖아요. 어떻게 현대상선이 보세요? HMM이죠. 네. 네네. 제 전에도 현대상선 HMM 그거 하도 오랜만에 봐. 저기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요즘 대한해운. 네네. 흥하해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흥하해운은 그 예전에 저희가 알던 그 흥하해운 상황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사업 부문은 흥하라인이라는 곳으로 이제 빼서 넘겼고요. 지금은 케미칼 탱커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흥하해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상한가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단 대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높아서 유통 주식 수가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움직임은 사실 저희가 정말 시장의 지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과 대한해운 이 두 회사의 상황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요 두 개 회사는 드라이버크 회사니까 요즘 그 운임은 어떤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 BDI 운임도 10월 7일까지 계속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 5,000대까지 올라갔다가 1, 2월은 또 대단히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락을 해서 거의 1000대 초반까지 운임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 많이 내려왔네요. 이거는. 예, 많이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이제 춘절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지금 이제 2,000을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수기 치고 어쨌든 1000이 붕괴가 되지 않았고 다시 2월에 이제 3월부터 뭐 좀
많은 드라이버크 화물을 실기 위해서 운임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나아지는가 보다라고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도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4분기 거의 초반에 운임이 고점 찍고 쭉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도 4분기에 3분기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내서 실적에 대해서도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 이 세 회사, 그러니까 해운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좀 더 그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이 적정 밸류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는 작년 동안 되게 보수적으로 봤던 HMM에 대해서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실적 나오고 나서 저희가 TP를 조금 더 높인 상태인데, 그래요? 어찌 되었건 저희가 이 해운주들은 계절성을 감안한 매매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일 때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성수기일 때 좀 높아지는 그 여력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 측면을 봤을 때는 비수기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정도 수준이고요. 그 작년에 좋았던 시황을 다 거의 뱉어낸 거잖아요, 주가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해운주의 그 비수기가 언제고 성수기가 언제입니까? 1분기가 가장 비수기라고 일단 1, 2, 생각을 3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시아 쪽에서 많은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아가 되게 긴 명절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분기가 비수기고, 컨테이너는 원래 3분기가 가장 성수기, 그리고 벌크는 이제 3, 4분기 뭐 이렇게가 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탑픽은 어디인가요? 저희는 페노션이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을 전에도 하고 있고. 페노션이었었던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특별히 그렇게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운임이 계속 좋을까 이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저희가 컨테이너 쪽은 분명히 이제 뷰를 바꾸긴 했지만 올해 운임이 1분기보다 4분기가 더 높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일드하게 조정받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벌크 쪽 같은 경우는 운임을 결정짓는 화물과 선박의 그 수급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타이트하고 내년이 또 더 타이트해집니다. 발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업황상으로도 좀 편하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예전보다 더 많은 선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P와 Q가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부담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페노션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조선주 한참 잘 나갈 때 보면 나오는 공시 뉴스 보면은 뭐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네. 많이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벌크선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작년에 정말 많이 안 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요? 경쟁자가 많지 않다. 그냥 지금의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다 본다. 공급 과잉에 의한 운임 하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공격적으로 많이 배가 늘어났잖아요. 컨테이너선들이. 네, 네. 그 얘기는 컨테이너선의 그 증가로 인해서 경쟁이 나중에 치열해지고 가격이 낮아질 수 그럴 있는 수 요소가 있다.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해운주를 보면 우리가 또 조선주를 검토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요즘 조선주 모습이 좋았잖아요. 어제도 그렇고요. 이유를 결국은 이제 배가 자꾸 이제 지을 수밖에 뭐 LNG선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요. 네. 일단 조선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조선 업체들이 모두 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더 많은 수주를 받고 끝났고요. 얼마 전에 이제 4분기 실적들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여전히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루어진 것 중에 이제 4분기 실적의 내용이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수주를 이미 받았는데 앞으로 지으면서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적자를 미리미리 계속 떠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선박 수주한 물량에 대한 충당금 개정이 없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자체가 조금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공통비를 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조선주들 뭐 사실 최근까지 거의 계속 작년 5월 고점 대비해서 계속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요즘에는
작년에는 수주가 좋아지는 걸 열심히 봤다면 올해는 이제 실적 좋아지는 거 한 개만 딱 남은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또 이 또한 하락 리스크보다는 올라갈 거에 대한 거를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철강 가격, 그 후판 가격, 네. 배의 그 원료로 들어가는 기재로 들어가는 이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여기서 큰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를 떨은 시기가 작년 2분기거든요. 한 번에 다 떨었습니다. 한 번에 다 떨었어요, 남아있는 이미. 수주 잔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작년에 시장 스팟 가격이 한 1톤당 1,000불을 한 번 찍고 아주 조금 내려왔는데 이제 처음에 그래도 기대는 철광석 가격이 그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더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최근까지 그냥 한 900불대 정도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업체들도 21년 대비 22년에 본인들도 더 많은 후판을 쓸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있는 조선소도 마찬가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를 너도 나도 다 같이 많이 쓸 거니까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뭐 더 크게 치고 올라가는 정도의 리스크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품을 수주를 할 때부터 아예 좀 더 비싸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즘 그 뭐 증시가 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네. 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은 이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의 침공, 전쟁 이런 것들인데 이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 뭐 지금 벌써 나오는 뉴스 보면 브렌트유가 $100 넘어섰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이래서 LNG선 수요가 늘어나고 이게 뭐 어저께 그 조선주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LNG 선박에 대한 그 수주 점유율이 대단히 높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87% 정도 기록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유럽 간에는 저희가 배 말고 파이프 형태로 액화시키지 않고 그냥 가스 형태로 수송이 되는 천연가스 무역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전쟁으로 인한 전쟁 불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이 그럴 때마다 이게 볼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에너지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으로 액화시켜서 배로 다른 루트로 받으면 이 수급에 대한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앞으로 파이프를 더 많이 깔자는 방식으로 가기보단 장기적으로 계속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수급받아야 되니까 배로 가자라는 쪽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수출해주는 원천이 러시아인데 이제 러시아에서 안 사고 다른 지역에서 사오게 되면 이 LNG의 수송 루트 자체가 되게 원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NG가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LNG 캐리어가 필요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나라로 그 수요가 많이 오게 될 텐데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한테 뭐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걸 한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 요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그 가스관을 통한 어떤 공급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일시적으로 그렇다면 요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라질 문제라고 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수입국들이 거래하는 나라들이 바꾸려고 해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그 원인이 돼주고 있는 것인지 어떤 쪽으로 봐야 돼요? 유럽은 사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한 40% 정도를 들여오기 때문에 네. 이 더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니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쪽에서 그 러시아가 커버해 주는 것만큼의 어떠한 그 에너지를 수급을 해줄 수 있다면 사실 수출하는 그 나라는 다변화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도 원래 중동과 극동아시아가 가장 그 LNG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루트인데 더 멀리 있지만 북미 지역에서 수출하겠다고 하는 LNG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서 모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펴놔야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가져오고 저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쪽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유럽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수급처를 좀 다변화하자라는 니즈가 한 번 생기면 그거는 방향을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조선주도 좀 세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건 안 되건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 모든 나라들이.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는 LNG가 수출 금지 품목이었다가 오바마 정부일 때 이제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북미에 있는 그 미국과 캐나다 두 군데가 앞으로 저희가 LNG를 수출하게 해주세요라고 승인 요청을 해놓은 프로젝트만 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아, 기업들이.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LNG가 한 3.6억 톤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캐나다랑 미국에서 저희 수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3.5억 톤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이 엄청난 양이네요. 대단히 많이 수출하고 싶어 하고 승인이 물론 떨어져야 되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 승인만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수입 국가만 잡으면 그 수출권은 거의 다 성사가 될 가능성이. 근데 그 정도 양이 전 세계 현재 사용 거래하는 양만큼의 양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은 금방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풀리면은? 그런 프로젝트가 그렇게 빨리빨리 또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그걸 진행. 팔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광구를 개발하겠다. 개발하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발되는 기간 따지니까 최소한 몇 년 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네, 네. 그리고 또 일시에가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될 거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전체 LNG 시장 자체가 또 많이 커져 있겠죠. 또 다른 국가들도 수출을 하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제 그 LNG 선을 근데 이번에 보면 모든 주가가 다 올랐단 말이에요. LNG 선을 그 주로 잘 만드는 거는 대형 3사 아닌가요? 대형 3사가 잘 만들고 그 LNG에 들어가는 필수 기자재를 또 우리나라에 있는 2개 정도의 업체가 과점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결국 선박을 만들려면 그 선박에 들어가야 되는 또 다른 필수 기자재 업체들도 또 많이 납품을 해야 되니까 거의 전반에 걸친 그 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많이 그렇군요. 상승했습니다. 아니 뭐 현대미포조선도 같이 오르길래 요즘에 그러니까 미포조선은 원래 정유 운반선을 주로 만들긴 하지만 이제 LNG 시장 자체가 옛날에는 무조건 큰 LNG 캐리어 만드는 거 그것만 LNG 산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 LNG 추진선도 생기고 그리고 LNG 벙커링선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건 뭐예요? LNG를 주유해 주는 겁니다. 아, 선박들이 LNG를 우리가 연료로 쓸 운반선만 거니까. 생각하는데 네. 아, 그래서 작은 LNG 캐리어도 요즘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대미포조선이 LNG 캐리어를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조선주에게는 다 지금 수혜가 될 만한 네. 상황이다. 네. 그 모멘텀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되겠군요.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탑픽을 어디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개별적인 이슈로 보면 일단 삼성중공업 하나씩 한번 좀 볼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증자 이미 끝났죠. 네. 증자가 끝나고 요즘 뭐 외국인이 많이 사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재무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증자를 한 상태에서도. 뭐 이제 수주가 계속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왜냐면 선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선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올 때 모든 조선 업체들이 저희가 작년보다는 수주가 한 20% 정도 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줄어도 1년 매출보다 더 많은 수주를 받기 때문에 사실 잔고는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2년에 대한 저희가 그 수량적인 전망이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조금 더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는 사실 팩트이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 러시아 쪽과 관련된 수주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그 공동 조선소, 뭐 지베다 조선소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또 계약 관계가 있는 상태라서 아마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근데 것 같아요. 예전서부터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뭐죠? 드릴십 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처분하느냐. 네네. 그게 또 큰 이슈였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삼성도 대우도 둘 다 그 드릴십을 드릴십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있어요?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계속 누군가 사갔으면 좋겠는 상황이지만 재고로 들고 있는 지가 지금 둘 다 몇 년이 되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에 유가도 좀 많이 올랐고 그 사이에 새로운 드릴십이 시장에 막 나오거나 뭐 발주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그 드릴십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나 유틸라이제이션 레이시오가 그
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게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고유가를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드릴십이 많이 필요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놀고 있는 이 드릴십들이 이제 팔려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일부 매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여전히 소유는 조선소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뭐 용선 계약이 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만약에 어떤 뭐 팔린다든가 이러면 그게 또 상당한 호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현금 유동성 상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잔고 중에서 계속 뭔가 비용을 요하는 그런 재고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그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봐야 될까요? 현대중공업 뭐 같은 한국조선해양. 예, 네.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삼호중공업을 그 그 상장시키는 데가 어디죠? 저 현대중공업 지주인가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아,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조선해양 주주들이 지난번에 현대중공업 빠져나가고 이번에 또 이게 막 그것 때문에 자꾸 하니까 화가 화가 많이 많이 나 나셨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식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막 큰 호재라고 보기는 저희가 좀 어려운데 또 현대중공업 상장할 때와 이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대중공업은 정말 자타공인 조선 사업 회사 중에 완전히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대장이죠. 그래서 조선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약에 기관 투자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포지션을 이만큼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같은 조선 섹터 안에 있는 그럼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을 좀 덜고 이쪽으로 포지션을 그럼 가져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이 현대삼호중공업이 또한 이 안에 있는 비중 중에서 이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했던 비중을 덜어서 꼭 가져가야 될 필수적인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차별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할지 안 할지도 일단 잘 모르겠는 상태이지만 뭐 연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는 연내 상장을 사실로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셨지만 아직까지 스케줄이 나온 게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상장을 할 때 과연 이 회사의 우리 투자 포인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좀 명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조정을 받거나 뭐 수급이 빠져나가거나 이럴 일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 회사들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서 탑픽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아,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네, 하도 그 현대중공업은 지금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의 조선주 투자 그 종목 피킹의 일단 가장 큰 전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걸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향성이 같을 건데 비싼 거를 사서 물론 비싼 애가 제일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라고 그렇죠. 한다면 싼 걸 사가지고 많이 먹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을 드리는 것도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저희는 기간은 확실히 길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업 회사들이 좋아지고 나서 중간 지주 회사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좀 길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회사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올해는 조선업체들이 더 비싼 배를 지어가지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기 전에 그 배에다가 더 비싸진 기자재를 납품한 기자재 업체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시라면 저희는 기자재를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필수 기자재인 HSD 엔진을 조금 추천 좀 D 엔진, 네. D 예전 두산 엔진입니다. 아, 네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LNG 선의 두 회사가 거의 독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가요? 그 회사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고요. 아, 틀리군요. 거기는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본행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이 HSD 엔진은 그냥 선박의 추진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개 가운데서도 일단 탑픽으로 기자재 쪽으로는 여기를 보신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고 뭐 이게 지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현황, 여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조선주는 되게 분명한 유가 민감주고요. 유가가 네.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높을수록 좋아요. 상선의
그러니까 상선 쪽은 사실 유가는 저희가 경기의 바로미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높다라는 건 시장에서 뭔가 물량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은 상선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경기의 지표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배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이제 다른 국가에 있는 조선업체와 달리 해양 플랜트를 어느 정도 포지션을 해서 가는데 특히나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해양 플랜트를 주로 합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는 보통 이렇게 연근해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해서 유가가 그래서 저희가 더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를 뚫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가가 많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BEP 수준이 저희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높을 때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건설주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가가 높다는 거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는 100불이 정상적인 가격이었으니까. 네. 물론 뭐 몇십 불, 얼마죠? 20불, 30불, 이렇게 50불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 BEP 주는 어떤 적정 그 유가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깊은 바다를 뚫고자 하는 해양 플랜트 발주가 나올 만한 수준이 얼마이냐를 저희가 그렇죠. 만약에 BEP로 좀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유가로 생각한다면 70불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그 70불 이상이 계속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이 전망이 나와야 네, 아무리 일시적이 변동이 아니라. 있어도 막 70불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쭉 그 정도 이상은 지켜 나가야 될 수 있다라고 해야 저희가 깊은 바다를 개발하려고 바다를 뚫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요즘에는 감산에 의한 사실 유가 상승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이게 계속 높게 유지가 되려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서 유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때문에 좀 뷰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70불 이상. 뭐 지금 좀 그렇습니다. 오버쇼팅 되긴 했지만 네네. 최소한 70불 이상은 계속 유지하는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하신 그런 그런 해양 플랜트를 포함한 한국 조선업들의 전망이 좋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수익성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국해양조선, 한국조선해양. 저는 이거 계속 이게 조선해양하고 해양조선하고 자꾸 헷갈려. 네. 한국조선해양. 네, 여기를 탑픽으로 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아까 대우조선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뭐 21%인가요? 상승했었잖아요. 네. 오버슈팅을 하긴 했는데 오늘 뭐 잠깐 아까 보니까 한 3, 4% 빠지던데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도 되는 타임이라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최근 가격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둘 다 그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1배 이상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1배 언더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 조선업체들이 수익성이 안 좋았고 이제 일회성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 1배 정도의 가치를 계속 주는 게 맞느냐 이거가 이제 1차 허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시황일 땐 0.8배 정도가 1차 허들이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1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들 많이 생각을 PBR. 네, 하시는 상태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제 20몇 프로 올라도 여전히 그 오르기 전이 0.6, 0.7배였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기관들에서 발표한 그 산업 섹터 올해 그 이익 예상치 뭐 이런 네. 것들 보니까 그 올해도 실적이 전년 대비 좋아지는 것으로 나온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업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맞는 거죠? 네. 거의 1등일걸요. 왜냐하면 그래요? 작년이 적자하기 때문에. 작년 적자기 네, 때문에. 이거 기저효과 아니에요, 그러면? 기저효과. 근데 턴어라운드 할 때가 원래 주가 움직임이 제일 크잖아요. 턴어라운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해운주, 그다음에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업황,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요즘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든 하루 보내셨겠죠? 지금 시작되는 이제 나스닥
곧 시작될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다 잊으시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될 일은 없으니까 편안한 휴식 취하시면서 일단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유지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제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